우리에게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오른쪽에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입니다. 두 텀을 하신 통일부 장관님이시죠. 지금 원흥 가운데 총장님 계십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님께서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부산 연구에서 출마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지역구 그 주민들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바로 저 전주에 내려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결국에 오늘 빠지게 된 송구하다는 말씀을 청중 여러분께 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정치가 급한 거니까요. 여러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군임으로 장관하신 우리 이종석 장관님이시죠. 자,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지금 한겨레 신문에 계속 기념 칼럼 쓰고 계시고 아주 요즘으로 상당히 활동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힘으로 우리 이재정 장관님이 통일부 장관을 맡으셨고, 이재정 장관님께서는 14 정상회담을 만드는데 아주 막고해서 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분의 토론 발제자, 이게 좀 이상한 포맷인데요. 오늘 질문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비스타 우리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트위터에 10,000명이 넘는데요, 포로가. 그래서 대단한 정계로 가지 않을 또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한 명이 김창수 우리 NSC 국가안전보장의 서임 국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계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창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국장은 사실상 미국에서 참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미국 현지 사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제적 측면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맷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션이 둘이거든요. 제1주제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5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해서 서로 토론을 쭉 하고, 그래서 그건 한 1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하고요. 나머지 20분 정도를 청중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숫자가 많으셔서 서서 질문 받기가, 구두 질문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니까요. 요 지금 나눠주시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면 질의를 해주시면은 우리 진행자들이 수거를 해서 저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어느 장관님께 질문한다는 걸 밝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 1시간 20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질의응답하고 나머지 청중들에게 2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 휴식하지 않고 제2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주제는 동북아 질서 변화와 북핵 해결 전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수 국장께서 한 5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 장관님들이 답변을 하실 거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되면은 끝내고, 그 다음에 청중들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발표하시는 분 너무 많고 그러셔서 그냥 좀 참아주시고 3시간만 참으시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첫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소개받은 경남대학교 김근식입니다. 준비한 질문은 좀 있습니다만 5개로 한정을 하라는 우리 문재인 교수님 한명이 계셔서 먼저 가장 여기 오신 분들이나 청중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먼저 우리 교태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라고 되어 있듯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 김정은 체제로 신속한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평가를 좀 전제하시고, 그럴 것을 우리가 대비했을 때, 또는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 역대 통일부 장관 하신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정부, 우리 정부라고 사실은 지금 정부라기보다 제가 볼 때 2013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펴나갈 때 견지해야 될 원칙, 주요 내용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대통령님은 그 방향성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 개혁개방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북 정책 원칙과 기조를 좀 각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큰 질문인데요. 이거 정세현 장관님 그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기본 가정이 있었는데 조기 붕괴론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이제 비판을 해오셨던 분이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신데 우선 그것부터 그 가정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있다. 이 지지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네,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예. 북한 체제 장래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사대도 김정일 체제가 불안정할 거라고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 설부터 시작해서 30년 지탱 설까지도 있었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체제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지 않나. 물론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10년 이내에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거나 또는 김정은 북의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벌써 4년 전이 됐습니다만 4년 이전에 그러니까 98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추진되어 왔던 햇볕 정책을 다시 되살이 돼. 그때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시작할 때는 완전히 그것을 제도 보완해서 백낙천 교수님이 표현하시는 대로 햇볕 정책 2.0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향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석 장관님, 우리 정세현 장관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일과 김정은 두 사람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일하고 김정은 차이가 있죠. 무엇보다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현재 그 협동적 기승, 그리고 협동적 정통성을 가지고 그 전세 지도자가 돼 있고 김정일은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카리스마를 확립한 상태에서 이제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왕조적 성격을 일정하게 가진 그런 가족국가 형태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긴 그 역사와 그리고 식민지 반봉건의 역사 그 직후에 이제 북한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공산당 체제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개인 숭배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사실상 개인 혈통, 이른바 그게 백두혈통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혈통으로 봤을 때 김일성, 김정일 이어지는 이외의 다른 혈통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기본적인 북한에서의 주민들이 그 정통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상관없이 그들이 권력 기반은 김정은에게 이미 갖춰져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그동안 해놓은 수많은 유문, 여러 가지 해왔던 절차,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유문은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동양적 가족국가관을 갖는 그런 나라들에서 장자상속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삼남이 상속을 했다는 것은 세 아들 중에서 제일 낫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지도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그 김정일이 장자상속이나 처남상속을 안 시키고 삼남상속을 할 만큼 셋 중에서 낫다. 그 얘기는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일단 그게 만만하게 보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어느 정도 지도력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이제 김정일의 지도력이 정말 웬만큼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언을 갖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서 바깥으로 대외적으로도 보다 자신감 있게 개방도 하고 대남 관계도 더 자신 있게 나갈 거겠죠. 그러나
지도력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느껴지면은 아버지 김정일의 이유를 굉장히 좁게 교조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대남관계나 대관계에서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지금 당장은 이미 해놓은 김정일의 어떤 노선 속에서 아마 탐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명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백낙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포 족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화해협력을 한다면 화해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지 앞쪽에서 화해협력이고 뒤에 뒷마당에서는 저놈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짜야겠다 해서 가짜라는 걸 공공연하게도 보여주고 이러면 누가 화해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관된 화해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면 대화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장관님, 네. 아까 김정은 체제가 혈통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권력 기반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혈통적인 관점에서 이 북한 내 권력 승계를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가 아니냐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정은의 권력 개성을 보면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2009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폭넓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국방위원들을 미리 새롭게 개편해서 임명하는 것 또는 2010년에 들어서서 헌법을 또 개정해서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를 두어서 국방위원회와 당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어떻든 상호 이 협력 또는 견제 또는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를 개편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염두에 두고 준비해오고 차분히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번 장례식 절차에서도 보면 정말 정치국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이 김정은과 함께 운구를 하고 장례식을 치른 걸 보면 이 자체가 김정은의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안정적인 권력상의 모습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야지. 만약 이것이 불안해지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한반도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안정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급격한 사태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제까지 생각하던 북한 지도자의 변보에 따른 급격한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는 없는 거고 그러고 보면 저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중분들께서 아까 우리 백낙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햇볕정치 기점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 최근에 와서는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도 또 입점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햇볕정치 기점령이. 예. 그리고 그 햇볕정치가 뭐가 잘못됐었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김근식 교수 좀 질문도 하시지만 답변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지지자로 올라왔습니다만 문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선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이 이제 총체적 실패를 다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출범할 2013년 체제에서는 이 햇볕 정책,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게 복귀를 해야 되지만 과거의 시대에 그대로 이제 복귀하는 기계적 복귀가 아니고 좀 더 나은 햇볕 정책이 좀 더 성공하고 화해협력 정책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진화를 해낸다는 의미에서 백낙선 교수님께서 2.0이라는 버전업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햇볕 정책의 진화의 내용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가 임기를 4년 겪으면서 느꼈습니다만 너무 쉽게 남북관계가 역진해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우리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놨는데 정말 정권 한번 바뀜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햇볕 정책이나 다음에 대북 포용 정책은 역진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퇴행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남북관계의 비가역적인 제도화, 안정화 이것들을 꼭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포용 정책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진전될 수 있도록 조금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대북 포용 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좀 미흡했던 것은 그동안의 짧은 대북 정책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포용 정책 2.0은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리고 이 변화된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이 대북 포용 정책에 의해서 북한이 그나마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들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용 정책이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2013년 체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또 역초중분들은 2013년 체제가 무슨 체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13년 체제가 뭔가. 예, 저도 뭐 분단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참 여기 앞에 계신데 백낙준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비친 바가 참 큽니다. 분단 체제 문제를 제기하셔서 분단 체제의 질곡을 넘어서지 않고 과연 우리가 미래 나갈 수 있는가를 제기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포용 정책 2.0을 아까 김 교수가 얘기를 했고, 그 다시 2013년 체제, 이게 다 이제 백낙준 선생님께서 화두를 던지신 건데요. 2013년 체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012년에 총선과 대선 두 번의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과거 87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서 그 87년을 분기점을 해서 우리가 87년 이전과 이후 한민주주의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과 관련해서 분기점을 나눠서 87년 체제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오고 또 우리가 경제,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그런 우리의 어떤 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 민주주의, 복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 이걸 만들어보자. 또 하나 평화 문제, 안보 문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53년에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세계 냉전 구조는 이미 1990년대에 일어나서 깨졌다고 얘기하지만 한반도 여전히 냉전 체제에서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삶에서부터 좀 뭔가 우리 벗어날 수 있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더욱이 다들 보시는 것처럼 남북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가 끊임없이 국내의 민주화라든가 재반 개혁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때마다 수구 세력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북 문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북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야말로 뭐 남북관계 그 자체만 가지고도 뭐 이렇게 퇴행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87년 체제로 성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 복지, 그 다음에 경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갖다가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남북 문제가 민주주의를 가로막자는 시대. 다시 말해서 53년 정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이 이제는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집단,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지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과제를 지시하고 이래야 된다. 바로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권력과 권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2013년의 어떤 세상일 것이다. 그 세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권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있는 체제. 아마 그것을 2013년 체제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근식 교수 두 번째 큰 질문.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조금 더 진제를 시켜보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는 그 세 분 장관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이켜와서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제 그 지금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님이 3번 있었습니다. 김하중 장관, 현인택 장관, 유익 장관 이렇게 3분인데 다들 그 통일부 장관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신다면 그 새 장관의 가장 결정적인 아쉬움이 무엇이는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장관님부터 좀 말씀해. 이게 비판하시는 거니까 워낙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하여간 장관님께서 먼저 좀 예. 돌이켜보면 그 2007년 10월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째 가지고 그 회담에서 14 정상선언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 남북관계의 대원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이냐 하는 그 아주 대단한 그 합의였었는데요. 그 합의를 이룰 때 참석을 해서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던 이 앞에 우리 그 당시 정책실장은 백 실장이 누워 계십니다만 그 두 분 남북의 정상이 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질 않습니다. 참 그 기분이 늘 좀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이 뭐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가령 저희 그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한 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해서 여야가 합해서 만든 남북관계 발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밟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정부로서 입장은 하여튼 남북관계도 이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남북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14 정상선언을 만들어내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남북관계 발전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을 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김근식 교수가 한층 더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이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 같은 그런 정부를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지나간 4년 남짓 넘어가는 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철저한 이 실책 가운데 하나는 서해 평화 협력, 서해 평화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아주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요. 이 얘기만 하나 더 드리고 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1953년 7월에 이 휴전협정을 맺을 때 육성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결정짓고 해상에 대한 걸 아무 결정을 짓지 못한 채 큰 섬들은 유엔군이 관할하고 작은 섬들은 북한이 관할하는 그런 곳으로 하고 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휴전협정이 된 이후에 사실상 남북이 주도적으로 휴전협정이 맺어놓지 못한 서해 평화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해 평화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서해를 전운이 감돌고 전쟁의 기운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뭐 아주 그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서 무시시하게 이 조명도 해놓고 거기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협박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정부가 해온 하나의 치명적인 반평화가 아니라 평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현 장관님, 이재정 장관님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강도의 비판하셨네요. 우리 정 장관님 좀 올려보시죠. 저는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개방 3천 이거는 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킨 그 구조죠. 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핵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핵 문제에다가 남북 관계를 종속시켰기 때문에 정권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통일부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제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을 취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핵 문제 해결에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대표적인 것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남북 협력은 없다. 교류 관계도 있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저희 남북 관계와 핵 문제를 선후 관계로 또는 종속의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통일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전임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 통일부 장관들이 이 소위 비핵 개방 3천 원리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대체 이론을 개발해서 대통령에 거래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정권 말년에 다가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금 현임 유우익 장관께서 대북 유연성을 발휘를 해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부 내에서도 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또 북한에서 이걸 좀 도와주질 않네요. 이명박 정부는 상정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 그런 건 안 됩니다. 이쪽에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장관이 있다면 그걸 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건 정권을 떠나서 다음 정부가 어떤 그 진보 정권이 됐건 보수 정권이 됐건 다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남은 1년 동안에 좀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정부 내에 강경 노선도 조금 자기 주장을 노선 그 주의자들도 입장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북한도 더 이상 남쪽 정부가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장관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시죠. 저 자신도 좀 헷갈리는데, 자 우리가 뭐 김정일 위원장 서거 이후에 전반적인 우리 통일부 중심으로 상당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또 이제 김태효 전략비서관은 전략기획비서관을 승진시키면서 또 이 상당히 혼선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무슨 강경 노선이 하여간 핵심에 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편으로서는 유익 장관께도 힘을 실어주고 또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에도 힘을 실어주고 이게 어떻게 이거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접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는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걸 직접 운영을 해본 분이신데 그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제가 김태효 비서관이 전략기획비서관으로 기획관으로 한 단계 승진했다. 외교안보 수석과 비서관 사이에 뭐가 있다고 저희 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보도에서 봤는데 글쎄 그게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필요성을 할 만큼 큰 대외관계나 남북관계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입니다만은 이제 말년이 돼서 자리 하나 좀 높여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대기업장 되고 나왔을 때 좀 그래도 비서관보다 높았다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뭔가가 좀 필요할 때다. 대전략을 기획하는데 왜 전략을 기획하는 비서관이 됐지 수석급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 초기도 아니고 말기에 무슨 기획을 더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제 말기에는 잘 전개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김민식 교수 질문에 대해서 다음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자체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면 그 너희 때는 얼마큼 잘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합리성. 또 하나는 역사의식의 부재.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비핵개방 3천 아까 정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핵개방 3천이 뭡니까?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은 일으키기 3,000달러 해주고 도와주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개방한다고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개방을 나가야겠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북한이 개방을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더 후전적으로 되는가? 이게 바로 정치 과제인데 그거 허구나. 북한 너희들이 그런 거 하면 핵 포기하면 얼마 주겠다.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해왔어요. 2010년 천안함 나기 전까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국제화장도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그걸 갖다 전제조건이라고 진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북핵 문제가 우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고 그렇다면 아무리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천안함 사태 안에 뭐가 나도 남북관계에서 북핵 문제도 풀고 남북관계도 풀어야지 상식 아닙니까? 아니 북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북핵 문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천안함 나고 나서 천안함에 사과는 이거 북핵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나와서 소용없다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인 걸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해서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이런 부도덕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역사의식의 부재라는 거는 아니 위기로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이라는 거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에서 각국이 다 박수치고 좋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합의를 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이 북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을 와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왜 영속성이 있고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영속적인 겁니다. 2004년에 제가 NSC에 있을 때 정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반기문 외교장관이 NSC 때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고. 폭탄이 터졌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핵물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정부 때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했었다는 의혹과 그 다음에 84년에 전두환 정부 때 또 플루토늄 가지고 뭘 했다는 의혹이 그때 한꺼번에 나왔는데 우리가 IAEA에 가입하면서 뭐 추가 의정서 맺은 게 있어가지고 그해에 미국이 또는 IAEA가 원하는 걸 보여주게 돼 있는데 미국과 IAEA가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었어요. 왜냐면 5년 전에 했다니까. 그때 정말 속으로는 언론이 엄청나게 했던 참여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막 대처하고 못하고 있다고 욕을 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우리 때부터 아니고 우리는 전혀 내막도 모르고 있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이게 벌써 들고 와서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정부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정권이 했던 공과 과시, 부채와 자산 모든 걸 다 승계받는 게 정부다. 정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역사의식의 부재가 결국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장관님 뭐 아까 비판하는 거 빼뜨린 거 있는 거 아니신데 이 한마디만 더 추가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해서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 내놓은 정책들이 이제 경제정책에는 뭐 747 그런 게 있었고, 대북 정책에는 비핵개방 3천인데,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얼마나 허황된,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이 통일부를 없애겠다. 그 통일부를 없애서 그럼 다른 대안이 어떤 거냐? 그 대안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 이미 이명박 정부가 생각했던 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뭐 이종석 장관께서 지금 그 역사의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북한은 곧 붕괴될 거다. 김정일도 지금 아프고
저 지금 붕괴될 나라에 인도적 지원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관계도 다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제재와 압박만 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로 결국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정말로 처음 그 비핵 개방 3천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라도 좀 부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지금도 납니다. 우리 김창훈 국장이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김창훈 국장 발언할 기회 좀 드릴게요. 우리 김 국장께서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지금 정부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우선 조금 전에 정세현 장관님께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의 남북 관계를 뒤집어 엎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그 매체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런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순서를 좀 바꿔라. 그래서 비핵 개방 3천 이렇게 가지 말고 3천 북한 소득을 3천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핵으로 가고 비핵을 목표로 해서 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소득 수준을 3,000불로 올리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라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본다면요, 94년도에 김일성 사망과 그 다음에 작년에 김정일 사망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의 신문기사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84년도에도 국민들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근데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도 비교적 차분해지고 국민들은 김정일 사망할 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에 남북 교류,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8만 명, 2006년도에 10만 명, 그래서 2005, 2006년도에 18만 명이 금강산과 개성강공을 제외하고 18만 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전에 건국 이후부터 2005년까지 방문했던 방문객의 총 합보다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가서 봤기 때문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 교류를 단절시켰던 것, 민간의 남북 교류를 단절시켰던 것들이 무엇보다도 뼈아픈 실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 세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 실패를 지적하셨고 각 역대 이명박 정부의 장관님들에 대한 평가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또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의 좀 말씀을 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님들께서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장관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정말 참 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생각나는 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맥락에서 이 문제는 진짜 꼭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대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것,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 또 유종석 장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쉬운 거는 많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홀만큼 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항상 아쉽고 부모님께 죄송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아주 정말 와닿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참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또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미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도 해당되지만 이미 북한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을 다 끝냈는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에게도 위협이지만 장거리 같은 건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죠. 핵은 우리에게도 위협이지만 미국에게 위협이고 또 그런데 우리는 남북관계 재결 상태에서 그런 북핵 문제나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벗어나도
국가를 바뀌어도 거기에 남북 대결이라는 전통적인 아주 중요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우리가 평균에서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 남북 관계와 이 북핵 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연계됐을 때, 또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걸 설득을 못했다는 건 무조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데 그 당시 메이저 거대 언론들에 의해서 이거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작성에서 남북 관계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한 게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남북 관계라는 거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북핵 문제가 잘 풀려도 남북 대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설득하고자 이런 거를 국민으로부터 동의받는 기반이 너무나 취약했는데 정말 그게 아쉽고요. 앞으로 정말 한다면 국민들께 그걸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 됐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글쎄요, 이종석이 안 했으면 못했다. 요거 한 번만. 그건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딱 뭐 말씀드릴 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에 여러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다만 뭐 글쎄 저희 정부가 제가 이 통일부가 아니라 NSC 때 위원 사무총장을 저희 힘으로 당선시켰는데 이거는 균형 해결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워싱턴에서 박수가 나오고 베이징에서 박수 같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균형 해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건 좀 자랑스럽긴 하지만 그건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은 뭐냐면 이산가족 항공, 대규모 이산가족 항공이 안 되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만들어서 해도 십만 개 정도 만들어서 그 화상으로 해도 상봉을 하는 문제와 북극포로 납북자 문제를 풀라고 북한한테 제가 제안했어요. 사실은 명단까지 제가 제안됐는데 그거를 못 풀고 나온 게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야 이제 흘러가는 물이지만 다음 우리가 2013년 제를 만든다면 그런 문제들을 다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관님은 자랑하신 거 없죠? 예. 아니, 뭐, 그래서 머리만 흰머리지 무슨 나이가 있는 분이 무슨 흘러간 물을 묻어대요. 지금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자기 나이 0.85배야 그 제 나이 하는데 60이라고 해봐야 옛날 48밖에 안 된다는데 흘러가려고 너무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저도 그 대내적인 그 정책 설명이라고 할까 이거를 좀 많이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일단 대상이 북쪽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북쪽이 싫어하면은 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비핵화방은 북쪽이 절대 싫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이 또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70%는 그래도 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싶겠다는 정도 동의를 얻어내고 그런 연후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3면으로 이 설득을 해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북 정책, 대북 차원에서는 크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들리는 얘기가 북쪽에서 그 당시에 남북관계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때 남쪽이 하자는 대로 좀 순순하게 따라줬더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 괜히 좀 더 몸값을 높여보겠다고 여러 가지 벼락과 젖을 쓰거나 항타를 부렸다고 할까 이런 것이 결국은 좀 후회된다는 얘기를 한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 대북 정책, 그 대북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관계 면에서도 저는 제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정부에 한 2년 반 가까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낙이 미국 관계를, 대미 관계를 야말로 나이스하게 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몇 가지 좀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런 대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행보를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미 관계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다만 이제 대북 지원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퍼주기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남북관계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지방까지도 갔죠. 전국을 돌고 그다음에 또 계층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또 미팅을 갔고 이렇게 해서 약 25회에 걸쳐서 저 29개월 근무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25회에 걸쳐서 열린 통일 포럼이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모이면 한 500명씩 모입니다. 직접 대면 설명을 함으로 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높였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왜 우리가 먼저 북쪽에 지원을 해야만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협조해 나올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개방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도 됩니까? 중거지 아니면 중거지 마십시오.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2000년 9월 18일 날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해 추겨울이 되면서 공사는 흐지부지 되고 북쪽의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부 밖에 있었습니다만 차관에서 물러나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정부 밖에 있었습니다만 언론에서나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정부 일각에서도 그거 봐라. 특히 보수층에서는 북쪽이 약속을 지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밖에 있을 때 혹시 자재가 부족하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밖에 있기 때문에 경로를 통해서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공사를 지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대통령께 임팩트가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 1월 말에 제가 통일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 대통령께 한번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린 걸로 건의 드렸습니다.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특성은 언론 그렇게 가부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건 뭐 해가 좋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냥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3월 달인가 상공에서 조찬 간담회에 가가지고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당장 질문이 나오기를 돈이 얼마나 드냐. 그래서 그때 값으로 비료 한 10만 톤 주는 정도의 그 액수면은 최소한도 자재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경제인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그 정도는 의미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자재 장비를 주는 회담을 8월 달에 했죠. 장관급 회담이 8월에 개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재 장비를 주기로 하고 2002년 9월 18일 날 다시 철도 재착공, 그때는 이제 동해선까지 같이 재착공책을 가지고 자재 장비를 주고가면서 철도 공사가 계속됐고 그게 나중에 2005년 10월 25일 퇴임을 앞둔 누굽니까? 조지 파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다 그 이튿날 떠납니다. 떠나는 26일 날 오전에 우리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 한반도의 그 DMZ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는 나에게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비무장지대를 양쪽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를 재임 중에 마련할 수 있었고 그걸 또 대통령께서 허락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윤동원 이사장님의 박수를 안 주시면 윤동원 이사장님의 책 이름이 피스메이커거든요. 우리 정세현 총장님께서 다음에 회복을 시킬 때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가 되고 그렇게 아니면 제목을 좀 정해버리죠. 뭐. 우리
그 이재정 장관님 순서로 가기 전에요. 지금 서면 질의가 돼 있으면요. 지금 진행 요원들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손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수고를 하고 저에게 가져올 겁니다. 한 10분 동안에 걸쳐서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장관, 자랑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 앞서 정세현 장관님이나 이 정동영 장관님이나 우리 이종석 장관님들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다 거둬들이는 그런 입장이라 참 즐겁게 사실은 장관 역할을 한 셈인데요. 제가 장관에 임명받았을 때가 막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종석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당시에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남북 대화를 다시 복원시키느냐.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과제였고요. 그러나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남북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이것이 역시 당시 육자회담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이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6년 12월에 취임해서 2007년 2월 말에 장관급 회담을 열게 됐죠. 그때부터 제가 1년 3개월 재임하는 동안에 당국 간의 공식 회담이 66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통일부 역사의 가장 기록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남북이 서로가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이것이 마침내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결실을 만들어냈었고요. 정상회담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회담, 서해평화협력을 위한 그런 장관급 회담을 4개를 만들고, 그 이외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의 각 분과위원회를 20개 이상 조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남북연합의 단계에 들어서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초석을 놓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의 그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꼭 다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정말 북쪽에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어떻든 진행을 시키면, 그 당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지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고서 북쪽을 설득해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계획에 들어가려면 빨리 우리가 이 측량도 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엄동설안이지만 들어가자 해서 2006년 12월에 개성공단 2단계 250만 평 측량을 하고 지질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금강산에 이 개성에 있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금강산에 남북 서로 인도적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는 남북의 상설 대표부를 2장,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장으로 하는 남북의 상설 사무소를 투자해서 지금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양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각각 남북 사무소를 준공식을 하고 그 사무소를 여는 걸로 합의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으로는 개성의 경제협력 상설 대표부가 있고, 금강산의 인도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상설 대표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를 체계화하고 앞으로의 통일시대에 열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지난 4년 동안 한 발짝도 발전이 안 된 것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 김근식 교수, 4번째 질문. 네, 조금 이제 지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 대선이 이제 12월 달에 한국에 있는데요.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판단은 분분하겠습니다만, 일단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내년 2013년 2월에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아까 우리 이종도 장관께서는 흘러간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다시 취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2013년 새 정부에서 통일장관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지금의 이 남북관계 교착된 상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과제가 있죠.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실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포부를 밝혀주시면 통일부 장관의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중에서 누가 제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해볼까요? 그럼 이재정 장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장관님. 자, 장관이 됐습니다. 통일장관. 아이, 한 선생님 조금 이따가. 저 질문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안 하시고. 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이 두 가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일이죠. 그것은 사실은 북에는 복원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서는 북의 의회를 다 통과됐고 거의 북에서는 뭐 법률 이상의 아마 헌법 이상의 그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에서 복원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정일 텐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과 함께 우리가 오늘 기왕의 이 자리에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1953년 7월에 이 정전협정이 된 지 이제 2013년 내년이 되면 꼭 만 60년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정전시켜놓고 60년 동안 정전협정 안에서 살아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전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실제로 남북 간에 180만 군대가 정말 무력으로 대치해 있는 끊임없이 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정전협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이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저희가 그 마지막에 이 장관을 제가 그만두면서 마지막 발표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 5개년 기본 계획 이것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 관보에 게재하고 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다시 복원시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1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여기 백낙환 이사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3시 15분에 푸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코멘트 하나 하시고 다시 또 부산까지 가셔야 된다니까 우리 백낙환 이사장님 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 백낙환입니다. 문재인 교수님 역대 통일원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때거든요, 사실. 김정은 체제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대결 구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포용해야 돼요. 진짜 보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타이밍이 좋거든요. 김정은이 그 사람이 난 잘 모르지만서도 30대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금 어른으로서 말이야. 우리 형으로서 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덮어놓고 이렇게 무슨 뭐 해야 할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끌어안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좋은 찬스도 아니냐.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동시 유엔 회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가 지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더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내 뭐 통일, 완전 통일은 안 되지만서도 접근할 수 있어 해서 대화가 되고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도 우리 성공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의 좋은 찬스니까 마침 우리 대선을 이제 11월 달에 한다니까 근데 저 지금까지 해놓은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국가 체면이지 사실.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대선 후보된 분들이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 판단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역으로 해서 세계 9위입니다. 9위. 좀 더 인도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후에 통일 비용이 몇조 든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개성공단이나 벌써 개성공단도 몇백만 ton 해놨는데 그거 지금 일부, 극히 일부만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거기 있는 애들은 좀 근로자는 북한 애들이고 또 기업주들은 남한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근로자들 얼굴이 참 표정이 좋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70불 받아요. 70불. 그렇게 싸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걸 다 개발해도 굉장히 큰 이익이고 또 그 말고도 뭐 그런 걸 하면 되고 하면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백낙환 이사장님 저희 한반 평화 포럼에 고문으로 계십니까?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인제대학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상봉기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질문 개수가 좀 20개가 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 마지막 질문은 또 뭐였어요? 조금만 말씀. 예, 마지막 질문은 이제 당장 이명박 정부 1년 남았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뒤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제 천안함 대통도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내세워서 김정일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는 논리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는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보수진에서 저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남북관계 돌파하는 무슨 해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이 좀 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께서 저분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고 요거는 넣고 지금 다른 질문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건 넘어가죠.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이종석 장관께서 예,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인 김희식 교수가 이제 천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왜냐하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가는데요. 일단 이제 상당히 고뇌에 찬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천안함 문제라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우리는 항상 그 OX에 있냐 아니냐의 답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인데 천안함 문제가 공석권 없음이라는 말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려면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해서 천안함이 피폭을 당해가지고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사실로서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 공소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제가 이제 평소에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그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죠. 증명을 해야 된다. 그건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부 조사 결과밖에 다른 건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조사 결과를 믿는다는 사람이 국민의 34%밖에 안 됩니다. 믿지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니까 국민 3분의 2가 빨갱이면 우리나라도 빨간 나라죠.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내놔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도 뭐 오마이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레이브 대사가 러시아의 이 결과에 대한 얘기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북한이 했어요 라고 하면은 편하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서 이다라고 그래요라고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 모릅니다.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저도 국민 3분의 2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거나 좀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조사가 필요하고 보다 더 우리가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북한이 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 믿는다라면 그렇게 됩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그러나 정부 발표가 아직까지 과학적 검증을 못했다라는 수많은 논란에 쌓여있고 그 논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아무리 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천안함 문제는 여전히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만약에 천안함을 북한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고 나면은 우리의 대북 전략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허다못해 따로 다 제끼고 우리의 국방 전략이 얼마나 달라져야 됩니까? 미국도 하지 못하고 그 버블제트로 우리의 그 천안함을 갖다가 주동강을 낸 북한의 그런 군사력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군사력으로 북한을 당하겠어요? 다른 방법 어떻게 해야지? 미국도 못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 20초 말씀드립니다. 이조 소장관이 말씀하신 전적 동의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공소권 없음을 하자는 게 아니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간 사람이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 논리에 따르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공소권으로 범인을 지목한 사람이 사망했으니 자기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게 MB 정부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시민사회 진영이나 우리 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이 시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쪽 이야기가 아니고요. MB 정부 스스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돌파를 하라는 제 주문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한 25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이건 두 번째 세션에서 요걸 다룰 겁니다. 그냥 그때 다루도록 보고요. 두 번째, 시진핑 주석 등장 후 북한을 완전 전부 국산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룰 거니까 그때 다루고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여기 서면 질의에 대해서요. 일단 30초 내에 단답형으로 좀 말씀드리십시오. 자, 한 질문입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고요. 통일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세고 국정원 세고 외교부 세는데 헐게 별로 있었습니까? 그 점에도 좀 밝혀주십시오. 참여정부 때는 이 남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외교, 국방, 국정원, 청와대
또 통일부, 이 총리실까지 다 참여한 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의견대로 정부가 결정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식 선생님 질문입니다. 일반 국민이 왜 북한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표시합니다. 설득의 대화법, 아까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 남북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가지 오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의 경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해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그 캐도 사업을 하는 거를 한국 정부가 미리 다 내는 걸로 해서 그때 그 돈 들어간 게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이 쌀을 꽂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업인들이 이 평양 근교에 들어가서 임가공 업체들에게 주문을 하고 이 생산을 하면서 수입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업체들이 약 한 800개 업체가 그동안 벌어 들어와서 세금 낸 돈이요. 실제로 우리가 쌀 지원하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퍼준다든가 지원해준다든가 해서 너무 미약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평화를 만들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그런 데면서 앞으로도 강화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름 안 밝히셨는데요.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하고 계속 핵무기 가지려고 오고 신의를 저버리는데 어떻게 북한과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북한이 신의를 저버렸다기보다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육자회담의 합의사항이나 북미 간의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북미 관계의 개선,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약속사항입니다. 미국이 몇 차례 합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있고요. 이것이 어느 쪽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합의한 양쪽이 정말 성실하게 지킨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들어가고요. 서해 도발 문제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1999년에 서해에서 있었던 그 함정 간의 이 충돌, 2002년에 있었던 역시 함정 간의 충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꽃게잡이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소한 것이 결국 이 충돌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남북이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분쟁으로 퍼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지나면 연평에서의 그 포격 사건만 하더라도 이걸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만일 천안함 사태가 없었다면 연평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이런 그 군사 이 함정의 이 여러 가지 그 과도한 군사훈련이 오히려 북을 자극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이 평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정세현 장관님 그 설득의 논리 개발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보완해 주시죠. 네, 제 중에 못 써먹었던 것. 대북 지원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을 통해서 상호 우전성을 키워가지고 남쪽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북 지원을 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가 스스로 자기 체제의 불합리성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각성을 하고 개방개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역시 교류협력 그런 지원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남북협력기금 배정 국회부터 배정받은 것이 한때는 1조 5천억까지도 돼 있었지만 쓰지 못했죠. 법률적으로는 1년에 대충 한 5천억 원 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기껏 해봐야 쌀과 비료를 4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20만 톤 내지 30만 톤 줘봐야
우리 돈으로 4,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러로 하면은 4조 정도, 4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뭐 짧게 말하면 2000년 정상회담부터 2007년 말까지지만 약 7년 동안에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4조 정도, 4억 불 정도 그 대북 지원을 했던 데 비해서 동서독의 경우에, 서독의 경우에 동독에 연간 브란트의 건강정책이 시작된 날로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약 18년 동안 576억 불, 도이치마르크로 1044억 도이치마르크, 달러로 환산하면 576억 불, 18년 나누면 1년에 32억 불씩입니다. 32억 불씩의 현금과 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동독의 민심이 서독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동서독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고, 물론 나중에는 동독이 갑자기 붕괴음으로 해서 서독이 그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만 우리는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때까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식이 됐건 대북 식량 차관이 됐건 그것만큼 유효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동안의 체험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환, 여기 질문, 청정 질문입니다. 이름은 없으시고요. 북한이 아무리 백두혈통의 왕조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들이 개방하지 않을까요? 아랍의 봄이 북한이 오지 않을까요? 개방의 조건을 얘기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방이 아니고 체제 공개요. 글쎄요.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 때문에 체제가 붕괴가 불러온다면 모택동 시절에 중국을 붕괴했었어야 됩니다. 모택동 시절에 문화대기업은 문화대혁명 66년부터 76년까지로 대개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그 10년 동안에 중국에서는 농사는 안 짓고 그냥 대모만 하지 않았습니까? 공입이랑 공사도 하고. 그 기간 중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평균 사망률 외에 10년 동안 6,6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추가로. 물론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6,600만 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6,6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사회주의 체제, 특히 폐쇄 체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이제 개방이 되고, 말하자면 모두가 배 아플 때는 사회는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배고플 때는. 배 아픈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속된 표현을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백두혈통, 그 다음에 무슨 김일성 왕조, 이런 식으로 밖에서 평가하는 동안에 북한이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다. 그건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개방개혁 과정에서 또는 이 외부의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비로소 붕괴가 됐든 체제 격변이 됐든 한 것이 일어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틀어 막아놓고 있으면 더 오래 갈 겁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MB 정부 하에서 더욱 깊어진 남남 갈등 문제, 남북 기식 등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야 남남 갈등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MB 정부로서는 국민과의 소통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틈새를 벌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그런 순서를 잡아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남북 관계를 임기 말년에라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 싶다면 유익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연성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그 유연성 발휘는 첫 번째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지원이죠. 미국과도 지금 식량 지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량 지원하고, 식량 지원을 상당한 규모로 민간 차원에서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거의 따라하는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논의할 수 있게 되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논의하려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위한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23차 장관 회담을 열고 떠나는 것이 5년 동안 정권을 맡았던 이 나라의 책임을 맡는 정권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이 아닌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94년 김정일 후계 체제와 2012년 김정은 후계 체제의 가장 비슷한 점과 가장 다른 점 하나씩만 해요. 유훈 통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김정일은 그때 만 3년 국상 기간을 지난 뒤에 전면에 나섰죠. 그런데 이번에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전면에 나서는 그 차이.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때 94년에는 75년부터 사실상 이 권력을 장악을 했었고 특히 84년 그러니까 김일성 70회 그 다음에 김정일 40회 8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부자 공동 지배체제라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훈을 앞세워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데 관해서 지금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좀 체제를 대외적으로라도 표면적으로라도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서 서두른 것이 아닌가. 그거 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종석 장관께는 상당히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더 짧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우리 안태국 선생님 질문입니다. 2012년 북한이 강성적 한다고 선언해놨는데 군사력 중심으로 나갈 거 아니냐. 2013년 체제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성국가, 요즘 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꿨죠. 대국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없는데, 강성국가론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자기들 이른바 인민들한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미군과 남조선의 미군에 대항해서 이게 강한 문제를 만들었고, 정치도 강하고, 사상도 강한데, 그거 하다 보니까, 특히 군사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게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경제까지 다 완료되는 게 우리 강성 국가 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군사 때문에 못했다는 걸 갖다가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강성 국가이기 때문에 강성 국가론에는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김이사 선생님 질문이신데 이명박 대통령 김정은을 만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생각으로 안 한다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 사실 이명박 대통령님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장관 때 개성공단 들어가신다고 서울시장 마치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해서 저기 있는데 우리 고경빈 당시 개성공단 지원단장이 모시고 들어갔었고 정말 열심히 해드렸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몇 가지 아쉬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만나보지 못해서 그분 생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해본 걸로 봤을 때 잘 모르겠고 또 북한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는 외교부 장관이 표현을 했어요. 우선 표시를 했어요. 합당한 지위에 있다면 만날 수 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정상회의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분의 언어가 그분의 행동에 같이 나타난다.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지난 12월 이제 김정일 위원장 서거시에 우리 정부가 취할 행동을 보면 매뉴얼대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왕좌왕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전식 시에 이와 같은 매뉴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있었는가? 응?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에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하면은 현 정부가 그 매뉴얼 갖고 없으면 됐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당연히 있었죠. 다만 대북 포용 정책 자체를 갖다가 그 시인과 함께 격파시키신 분들이 이 정권인데 그분들이 우리 매뉴얼을 하겠습니까? 우리 매뉴얼은 대북 포용 정책 기초에서 이 북한에서 유보 사태가 났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우리 정책을 계승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건 합리적이라 해서 따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이종석 전 장관과 함께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경제교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건 정세현 장관님께서 이미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장관 계셨을 때 크리스토퍼 힐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이 일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주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아마 통준사의 최명수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이건 이란 제재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음 발표에 이란 제재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는 다루도록 하죠. 뭐. 그 다음에 우리 김낙춘 선생님께서 제 질문이신데 자, 지금까지 햇볕 정책 2.0을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제대로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2월 말부터 우리가 키 비주얼 군사훈련 할 텐데 이런 군사훈련 하면서 결국에 그런 2013년 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아마 그건 민주통합당이나 이 양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군사를 했을 때 2013년 체제 같은 게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 김창수 장이 다루겠지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아니 지금 이제 지금 2월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2월 3월 되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야권은 물론 2013년 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나라당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 남북관계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도 북한에게 지원해야 되고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좀 풀어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정치 변동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한반도 정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야권에서도 하나당 쪽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2, 3월을 관리하자 이렇게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남쪽의 진정성만 좀부터 북쪽이 남쪽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은 사실 그 기간 중에도 뭡니까 보면 뭐죠 팀스피리트 말하는 네. 이런 훈련이 있을 때도 남북관계는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2, 3월에 뭘 일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서도 새 정부가 진정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북쪽에서 그 기간 중에 남북회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신뢰 국면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한미군 합동군사훈련을 해서 북에서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쪽도 똑같은 기동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긴장을 보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 마지막 단계가 이제 대체로 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에도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런 군사훈련을 한다는 걸 정보를 이미 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도상훈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우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규모 20만 명 야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인 전투 형태로 하는 것을 여름에 이게 키비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결국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장관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뭐냐면 특정 언론사에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신문들인데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양산하면서 그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청와대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하고 관계에서 지원을 생각했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이지만 정말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문재인 선생님 잘 아시지만
정말 대통령이지만 제도화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활동이 약하다 생각했는데 언론은 대통령은 모두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민도 그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그렇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이 그렇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이 그걸 비토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는 북한을 붕괴시키고자 하고 뭐 그렇게 어떤 목적이건 간에 그 근본은 북한하고는 안 되고 북한이 누나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갖다 알려줄 수 있는 거는 토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신문을 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행동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조선일보도 변하겠죠. 저는 이것이 조선일보가 결코 딴 가짜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사실상 오늘 제가 사회공에서 놀란 거는요. 청중 여러분의 질문이 너무 좋으신 거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빼뜨린 많은 것들을 청중 여러분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좀 이따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규칙을 따라주세요.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션에서 해주시면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장관님들 역시 관록이 있으시네요. 답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주최자 측에서는요 계속하도록 했는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한 후에 두 번째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